하셨죠. 환지는 도시화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왕숙지구처럼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 필지의 농경지가 평당 토지 가격이 현재 100만 원인데 이걸 1000평 가진 분이 계시고 이곳을 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로 등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네모 반탄 대지가 형성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평당 1000만 원이라면 돈값 보상하게 되었을 때 1000평 가진 분에게는 100평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면적 중에 10%만 10분의 1만 환지로 주면 되는데 그 환지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걸 계획하는 것을 환지 설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에는 대지 만들게 되었을 때 100평짜리 환지 만드는 것과 200평짜리 환지를 만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에도 25평짜리와 32평짜리 아파트 만들듯이 이렇게 환지를 정해놓게 되면 내가 딱 1000평 가지고 있다면 100평 받을 수 있는데 만약 1500평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100평 받으면 환지를 원래 받을 것보다 작게 받은 것이죠. 그것을 감환지라 하고 내가 200평 받았다면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넓게 받은 것이죠. 그것을 증환지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감환지와 증환지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청산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입니다. 그리고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환지 안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청산 대상이 되게 되는데 소유권자만 보상하고 받는다? 임차인도 보상해줘야 된다. 임차인도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를 받게 되면 그 환지에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까지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환지 명세에 있어서는 필지별로 구분하는 반면 청산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지상권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산 대상 토지 앞에는 필지별, 권리별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환지하고 남는 나머지 90% 땅은 환지 안 하고 남겨줬다 해서 그것을 보류지라 표현하고 저 보류 중에 채비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막대한 공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공사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 명세라는 말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3. 입체 환지라는 말 사셨죠? 이 입체 환지는 아파트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이 환지 계획을 보시니 얘는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예, 환지는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는 땅을 환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지 개발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청산금과 관련된 문제는 실제 개발 사업이 다 끝났을 때 내가 15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평 받기로 했다고 하면 500평에 대한 현금 정리하는 것을 청산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청산금은 개발 사업 다 끝났을 때 등장하는 것이지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청산금 있다 없다. 청산금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겁니다. 청산금은 환지 계획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에 동의해 놓습니다. 심의에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성토지에 대한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면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수용 방식에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지 방식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이 환지 방식은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선 환지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당시에 농경지 또는 임야에 토지 소유자 있다고 하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땅을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는 시행자가 가지는 땅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주는 땅이다. 보상해주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 환지를 얼마 보상할 것인지. 그래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개발사업 이후 토지의 가격을 낮게 평가하게 되면 보상해주는 땅이 많을 것이고 높게 평가하게 되면 보상해주는 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간보율이라 표현하는데 이 간보율은 아주 전문적일 때만 한번 해나가시고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간보율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간보율은 계산에 관한 문제인데 만약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계산 문제 잘 푸시면 법대 갔겠습니까? 의대 갔겠습니까? 그냥 의대 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간보율에 대해서는 일단 제껴버리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오더라도 공법에 계산 문제 나오면 푼다, 제낀다. 제낀다고 마음 먹어주십시오. 그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찍을 때 허전한 번호 내리찍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 이 간보율에 관한 사안들을 모두 반영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환지계획이고 이 환지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몇 평짜리 보상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러한 약속은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약속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시행자 작성한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관할 결정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3단계 수용 방식의 관할 결정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환지 계획 인가만 누구에게? 시, 군, 구청장에게.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관할 관청은 딱 2명입니다. 그중에 환지 계획 인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으로 파악하시는데 둘은 다 사적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저 인가받았다고 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제서야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도시개발 구역에는 시행자 외 환지받을 토지 소유자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수용 방식일 때는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환지받을 종전 토지 소유자가 계속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내 존재합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이 다 끝났을 때 환지 받게 되는 땅이 예전에 약속한 땅과 똑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다 완료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공람 기간 중에 열람하고 애초 환지 계획과 다른 환지가 만들어졌다면 그걸 시정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요구를 모두 받아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가 모두 처리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준공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저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는 환지 처분한다는 것을 널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지 처분은 저 환지계에 약속한 환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모두 완료되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 1000평을 대신해서 환지 100평 받기로 했다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지의 소유권이 발생했다고 하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계속 가지고 있는다? 소멸된다? 둘 다 가지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었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끝나는 때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은 환지분 공호 다음날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되게 되는데 저 환지 받을 때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이해 관계인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환지는 개발 사업 하기 전에 주는 겁니까? 개발 사업 다 끝나고 주는 것입니까? 다 끝나고 현금 보상하는 것입니까? 현물 보상하는 것입니까? 현물 보상. 그래서 저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사후 현물 보상을 전제하는 것이고 저 사후 현물 보상을 어디에 몇 평짜리 줄 것인지 그걸 강구하는 것을 환지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추신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환지 방식으로 다개발 사업 다 끝나고 나면 만약 가격이 10배 뛰어오른다면 90%는 보류주의죠. 그 보류주의를 시행자가 모두 가지고 있는다. 팔아먹는다. 팔아먹습니다. 그 판 땅을 조성토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조성토지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가 얼마짜리 토지인지 조성토지에 대한 가격평가에 관여한 때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용 방식의 조성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뭐 감정평가부터 감정평가 그죠? 시행자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워낙 높게 책정되면 우리가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거미집 이론 공부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제자리 가격 찾아가게 됩니다. 대신 이 조성 토지 가격을 워낙 높게 하고 종전 토지 가격을 낮게 하게 된다고 하면 땅 1000평 가지고 있는데 한 평만 환지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격 결정을 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부당하다. 그래서 수용 방식과 달리 환지의 경우는 시행자 외 종전 토지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격 평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기구이다? 토지 평가 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토지 평가 협의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언제만? 환지 방식일 때만 토지 평가 협의회가 등장한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저 심의로 결정하기 전에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먼저 실시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이 말 나왔을 때 환지 방식일 때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친다라는 것 줄쳐놓고 꼭 봐놓습니다. 이것 천천히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작성 기준이라는 말 찾으셨죠? 적응 환지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지 계획은 종전토지와 환지, 종전토지 동그라미, 환지 동그라미 이 둘을 비교할 때 위치, 지목, 면적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니은, 증환지 감환지입니다. 시행자는 토지의 면적 규모를 추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를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 늘려 환지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줄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환지로 100평짜리, 200평짜리를 만들었는데 만약 200평 가진 분이라면 2000평 가진 분이라면 200평 받도록 돼 있는데 2500평 가진 땅 주인이 있다면 환지에 어울리는 거 아니죠. 만약 2000평 가진 분에게 200평 주는 것은 정확하게 딱 맞춰 환지해 준 것으로 그것을 적응 환지라 표현하고 2500평 가진 분에게 200평 주게 되면 원래는 250평 줘야 되거든요. 250평짜리 환지가 없으면 환지를 늘린 것입니까? 줄인 것입니까? 줄이는 것. 그걸 감환지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800평 가진 분에게 80평 줘야 되는데 800평 가진 분에게 80평 줘야 되는데 100평짜리와 200평짜리 땅밖에 없다고 하면 그때는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증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정관등이 정하는 과소토지가 있거든요. 만약 10평이라고 하면 10평 가진 분이라고 하면 원래는 한 평 받아야 되는데 그 한 평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과소토지로 10평, 과소토지로 50평 정해놓은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에 대해서는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 한다? 현금 청산하게 됩니다. 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증환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 청산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환지 방식과 관련된 사후 현물 보상의 원칙을 지킨 것이다, 무시한 것이다? 지킨 겁니다. 땅으로 바꿔줬으니까. 그리고 정관 등이 정하고 있는 과소토지에 해당되어 땅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줬다고 하면, 환지 부정했다면 그것은 원칙 지킨 겁니다. 원칙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신청 받을 필요 없이 증환자거나 감환자거나, 심지어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입주한지입니다. 시행된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받아 신청 동원해 놓습니다.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입체 한지는 땅과 땅을 맞교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무엇 받아? 신청받아. 입체 환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리얼 환지 부정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 동그라미 놓으시고 동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이 환지 부지정입니다. 그러면 이 환지 부지정과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정관 등에서 과소토지로 결정되어, 원래는 환지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땅이 작아가지고 과소토지에서 환지 부지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제발 얘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 주고 싶은데 너무 땅이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돈 주는 경우라면 이것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환지 부지정 가능한 겁니다. 대신 과소토지는 아닌데 토지 소유자가 환지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 받아 환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민법 시간에 소유권의 재산권 행사 방법에 있어서는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었습니다. 처분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수익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수익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한 물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땅 주인은 환지 안 받겠다는데 그 땅에 지상권이나 임차인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땅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 환지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 또는 지상권자 존재한다면 토지 소유자만 신청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다? 임차권자의 동의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을 비교하게 되면 처분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수익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난 아직 사용수익 구분 못한다? 그건 아니시죠? 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깔끔하게 근데 이거 나중에 다 안다고 전제하면 도시개발법 딱 30분이면 끝납니다. 사실은 안다고 다 전제하면 구도계획법 2시간이면 끝냅니다. 다 안다고 전제하면. 예,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거 아주 깔끔하게 몇 분 안 걸리실 겁니다. 특히 한 장짜리 보게 되면 진짜 몇 분 안 되고 휙휙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 환지 부지정과 관련되어 과소토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신청 없이 환지 부지정 가능하지만 과소토지 아닌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있는 때만 환지 안 해주는 겁니다. 원래 환지 방식은 땅을 주기로 하는 것이죠. 땅 안 주기 위해서는 시행자 마음대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소유자가 원하는 때만, 을이 원하는 때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고, 저 을만이 아니라 만약 그곳에 지상권자나 임차권자가 존재한다면 누구의? 임차권자. 그러면 얘는 소유자이고 얘가 임차인이라면 갑을 관계를 형성하면 또 누구입니까? 임차인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예, 요즘 임차인이 갑질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고 그냥 사회관념상은 이번은 을입니다. 그래서 을이 신청해서 환지 부지정할 수 있지만 또 소유자와 임차인,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면 또 누구의? 을의 동의받은 때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험에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임차인 동의 없이 환지 부지정 가능하다. 그런 취지 지금 넣으면 그것 틀린 겁니다.
임차권자란 말 보게 되면 항상 누구의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정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류지 채비지라는 말 찾으셨죠? 시행자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실시계획이 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 추정없습니다.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채비지는 보류지의 일부이죠. 그러면 우리 평내 호평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아주 예전에 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 교육시설로서 초등학교는 개발 당시에 만들지만 학생 수 부족을 염려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나중에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땅을 뭐란다? 보류지라 표현하고 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땅이 있다면 그것을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다면 다 뭐다? 보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보류지 중에 일부 땅을 뭐란다?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에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계획만큼은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환지예정지는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십시오.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7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7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대신 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봐주십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예정 지정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효과입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두 줄 밑에 종전 토지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리고 니어머니입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채비지 동굴해 놓습니다. 환지 예정자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경비용, 비용 충당하기 위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사용부터 처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종전 토지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언제까지 종전 토지 사용할 수 있다? 환지 처분 있을 때까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받을 때까지 종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만들거나 도로 만드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만약 이곳에 허허벌판이고 사람이 부재지주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없기 때문에 밀어버리고 뭔가 만들 수 있지만 만약 살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 내쫓고 도로 만드는 것, 아파트 만드는 것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환지계획에서 토지의 가치가 10배 상승한다 정해놓게 되면 전체 도시개발 구역 중에 얼마? 10%만 환지 주고 남는 땅이 보류지이거든요. 그러면 저 10%에 해당되는 땅을 다른 개발 사업보다 가장 먼저 해버리고 어차피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살 땅으로 이사 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에 이사 간 상태라고 하면 나머지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아파트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환지 예정지입니다. 만약 10년 뒤에 이 땅을 받기로 한 분이 여기에 1000평, 2000평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00평, 2000평 가지고 있다고 하면 환지 예정 지정하게 되면 10년 뒤에 받을 땅이 환지인데 오늘 받게 되면 그것은 환지이다? 환지 예정지이다. 10년 뒤에 받는 땅은 환지이지만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일 때 받는 땅이 있다면 그것은 환지 예정지이고 저 환지 예정지 받았다고 하면 현재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예도하면서 환지 예정지도 사용 수익하면 이것 부당이득이지 않습니까? 하나 생겼으면 하나는 소멸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봐주실 것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제 가로해 놓습니다. 그냥 아까는 건너뛰었지만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 수익 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니은번 채비지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채비지는 환지에 포함되는 겁니까? 환지 아니었습니까? 환지 아니었죠. 그러면 환지하고 보류지로 예정되어 있는 곳에 일정한 땅이 채비지인데 그 땅은 환지 예정 지정 이후에 뭐 할 수 있다?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환지 예정지에도 사용 수익만 한다는 이야기죠. 동그라미 기억에 환지 예정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 사용 수익 못 한다고 하면 환지 예정지에는 뭐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만. 처분한다 못 한다. 그러면 처분은 어디에 행사할 수 있습니까? 종전 토지에. 환지 예정지 지정되었을 때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할 수 없다면 그 사용 수익만 환지 예정지로 이전했다는 이야기고, 처분은 환지 예정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토지에 행사하는 겁니다. 반면 채비지에 대해서는 뭐까지 가능하다? 처분까지. 너무 과다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멘붕 오신 상태이시죠? 아니십니까 아직?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환지 처분이란 말 사셨죠? 기억.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공람 동그라미. 니은 준공검사라는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디귿 찾았습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지정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준공검사 받은 경우 또는 공사료 공고 있는 때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한다. 그러면 환지 처분과 관련된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정권자. 환지 계획만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환지 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이고 나머지는 다 관할 관청이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환지 처분하려는 경우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환지 처분 공고입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권리 이전 찾았습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관계 이해시죠? 환지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서 보상받을 땅을 환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만약 6월 7일이었다고 하면 6월 7일 24시까지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0시부터는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환지 처분 효과이거든요. 그러면 6월 7일 24시와 6월 8일 0시는 같다 다르다? 제발 같다고 해주십시오. 아니 시계 보시면 여기 12시에 24시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 24시에 초침이 딱 하면 그게 24시이고요. 그와 동시에 다음날 0시입니다. 그래서 환지분 공고 일 끝나는 때와 다음날은 같습니다. 24시와 0시 관계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분명 날짜는 7일이고 8일로 보이지만 이건 시계가 딱 돌다 보면 끝나는 때이고 0시는 시작하는 때로서 같은 시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24시까지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0시부터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와 종전 토지 맞교환한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환지의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 지금까지 보신 게 그건데 환지 처분 공고 된 날 다음날. 그러면 다음 날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발생하는 겁니까? 환지의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걸 어렵게 표현한 게 여기입니다. 사실 이거 환지 계획이 정해진 환지지 이 말 대신 그냥 종전 토지는 죄송합니다. 종전 토지에 대한 보상하는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게 법 하시는 분이 자기 자랑하시려고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이상한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니은 행정상 재판, 그리고 잠깐. 환지계에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공고된 날 끝나는 때라 하면 24실 말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당일에는 권리 소멸, 다음 날에 말 쓰게 되면 권리 발생이라고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행정상 재판 처분입니다. 행정상 재판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전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확인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여기 행정상 재판 처분으로 만약 도시개발구역 내 종전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하면 종전토지를 압류할 수 있죠. 그래서 종전토지를 상속내지 않았다고 압류하게 되면 그 다음날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토지 1000평 있던 것을 대신해서 다른 위치에 100평 받기로 했거든요. 저 압류처분은 종전토지에 그냥 남아있는다? 환지받은 땅으로 옮겨야 된다. 환지받은 땅으로 옮겨가야 될 겁니다. 얘는 전속성 없는 재판상 행정성 처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죄가 발생한 것이 종전토지였고 그 사건 수사하기 위해 종전토지에 압류라고 하는 또는 현장 보존이라는 재판상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행정상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날 환지 처분에 따라 저 현장 보존 조치는 환지로 옮겨야 된다. 환지 처분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 범죄 수사를 위한 현장 보존 조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속성 있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전속이란 말 쓰게 되면 환지 처분과 관계없이 그 자리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속이란 말 빠져 있다면 그때는 환지로 옮겨야 됩니다. 특히 세금 체납과 관련된 압류 조치, 압류조치는 종전소지에 남아 있어야 된다. 환지로 옮겨야 된다. 그것은 전속성 없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권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존속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역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종전에 도시개발구역 내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그 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내 땅이 있습니다. 남의 땅 밟고 내 땅에 출입하게 되었을 때 내 땅은 남의 땅에 도움이 필요한 요역지이고 남의 땅의 재산 가치를 가감 승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가감 더하기 빼기 승은 곱하기. 이 출입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린다면 이제 맹지가 아니라 얘는 대지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딱 2배 오른다? 20배 오른다? 그러면 이건 곱하기 같은데요. 저 땅을 뭐라 한다? 승역지. 왜 승역지란 말을 사용하는지 하여튼 민법은 잘 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주 우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 땅이 도로에 직접 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역권 남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역권은 환처분과 관계없이 종전토지에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할 이익이 없는 것은 과거 맹지였는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이곳에 도로 만들어져서 직접 도로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다면 지역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러면 소멸하면 다음날 소멸합니까?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소멸합니까? 소멸은 항상 당일날. 발생은 항상 다음날. 다음날 나왔는데 불구하고 권리 소멸한다. 이 말 넣으면 무조건 거버려야 됩니다. 권리 발생은 다음날. 소멸은 환지처분 공고일.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조금 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중개사 공부하면서 법률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시건적 목적이죠. 용어 좀 많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전은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다음날 말 쓰게 되면 권리 취득입니다. 보류주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만약
중고등학교 용지가 정해졌다면 지금 당장 만드는 거 아니죠. 그 학교 용지는 누가 가지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래서 환지하지 않고 남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학교라면 교육청이, 철도 부지라고 하면 철도공사가, 고속도로 용지라고 하면 도로공사가 각각 취득하게 될 텐데, 그걸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권리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채비지는 누가 가진다? 시행자가. 그래서 채비지 동그라미 시행자 추천하시고, 보류지 동그라미 환지 계획에 정한 자, 환지 계획에 정한 자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 매입한 자가 매입한 자 추천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 등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환지 예정지 추정함으로써 채비지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채비지 취득한 자가 있다면 그분은 환지 처분과 관계없이 뭐 했을 때? 이전 등기한 때 권리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환지 등기와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3. 청산금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시니, 여기 청산금과 관련되어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증환제나 감환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청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니은, 디귿 묶어놓습니다. 청산금 결정이라는 말과 청산금 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되어야 된다. 결정 동그라미.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하는 때 청산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산금 확정 차치였죠. 청산금 확정은 환지분 공고 다음날 확정된다. 환지분 공고 다음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공부하신 게 환지처분, 환지처분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을 비교하셨습니다. 환지처분을 하는 날과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하나는 권리 소멸, 하나는 권리 발생입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만약 500평 가진 땅이었는데 이번에 100평짜리 환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0평 가진 분이 100평 받기로 했는데 이분은 증환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증환지 받은 자에 대한 청산금을 얼마 받을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1500평 가지신 분이 100평짜리 땅을 받았다고 하면 감환지 받았기 때문에 청산금을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얼마 줘야 되는지 그 청산금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되어 민법 시간에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그리고 발신주의 앞에는 표백주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결정입니다. 내가 얼마 줄 것인지, 얼마 받을 것인지. 그런데 실제 일은 이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은 종전 토지를 대신한 환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준 때만 청산금이 확정된 것이죠. 지금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환지 준 것이다. 지급하기 전이다. 지급하기 전입니다. 대신 환지 주는 날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고, 만약 이때 증환지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것이고요. 만약 감환지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저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해 줘야 되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증수해야 될 겁니다. 그때 청산금 얼마 받을지 그때 뭐가 된다?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산금 결정과 확정이라는 말 보게 되면 우리는 한글을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한글은 기억이고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은 히읗입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하는 때에는 청산금 뭐한 날이다? 결정한 날이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청산금 확정한 날.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음 날은 확정. 환지처분 한 날은 결정. 뭐가 앞에 나오는 것이다?
훌륭하십니다.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법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확정이나 결정이나 똑같은 건데 의미는 뭔가 하면 실제 부당이득과 손실이 발생한 것, 실제 발생한 것, 그때 청산금이 마음속으로 결정된 것이고요. 청산금이 대외적으로 확정된 것. 확정이나 결정이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걸 구분하라고 시험에 내고 있기 때문에 진한 사람들이죠. 결론은 기억이 먼저 나오고 히읗이 뒤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 나오면 확정, 환주 나오면 결정. 결론은 그겁니다. 대신 의미는 이제 파악하신 겁니다. 이해는 하고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 소멸시효와 관련돼요.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이거 청구권이죠. 민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10년. 민법은. 대신 우리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 보게 되면 주인공이 국밥 먹고 밥값 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식비의 소멸시효는 1년. 변호사 비용 띵가 먹었다고 하면 소멸시효는 3년. 이런 건 다 필요 없으시고. 전문직이라면 3년이고 그냥 밥값이라면 1년이라 생각해 주는 거 괜찮은데 청구권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10년. 대신 상사 채권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5년. 상법은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공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니까 몇 년? 5년. 그래서 소멸시효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몇 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감가보상금에 대해서는 최근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1. 발행자 쓰셨죠. 시도지사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앞으로 도시란 말 쓰게 된다면 누가 발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장관 발행한다는 이야기 쓰면 무조건 틀리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발행 절차와 관련되어 시도지사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지방부채가 늘어나죠. 지방부채 늘어납니다. 그러면 부채에 관한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관할 관청입니다. 우리 남양주가 예산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런 거 결정하는 곳이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누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도시개발채권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몇 년? 10년.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우리 칠순잔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10년. 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수용방식은 몇 년 만에 끝난다? 수용방식은 3년. 그래서 5년. 그리고 환지방식은 몇 년 걸린다? 20년. 그래서 몇 년? 10년.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10년으로. 시설채권은 10년입니다. 칠순자치. 예,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친구분이시죠? 예, 거기까지 보시는 게 여기 개발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개발법 한 분만 잘 정리하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출제되는 6문제 다 맞는 분도 계십니다. 네, 정리 안 하면 그때는 찍는 게 낫습니다. 그래, 찍는 게 나으십니다. 예, 그리고 문제 잠깐 보십니다. 오늘 아마 이게 난이도가 세셨을 겁니다.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하여튼 어렵습니다. 대신 이걸 극복해 나가시게 되면 훌륭한 개발법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하고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해버립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누가? 시도, 지사, 대도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결정합니다.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합니다. 천국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 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조합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은 2단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1단계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 아니죠. 그리고 2번입니다. 공공기관장은 시도의사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시, 군, 구청장에게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이란 말과 30만이란 말 붙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받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군, 구청장입니다. 시도의사는 제한받는 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제한받는 행정청은 시, 군, 구청장이고 정부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 제한하는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60일 내 수용 여부 통보합니까? 1개월입니까? 1개월. 4번입니다. 제한자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말장난했지만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은 항상 임의 규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누가 비용 부담한다? 제한한 자. 그리고 5번 답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경우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지상권자? 포함. 지상권자 포함하는 것 여기입니다. 여기 말고 딴 데 있다 없다? 없다. 여기입니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30만 이상 이하야 된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한데 국가균형 발전 붙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답 5번입니다. 만약 이 개발법 오늘 문제 푸신 거를 5문제, 15문제 중에 5문제 하셨다고 하면 잘하신 겁니다. 대신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15문제 다 내 걸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지정 전 동원해 놓습니다.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포함하여야 한다. 가로해 놓습니다. 지정 전이 아니라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치사하게 지문이 길고 앞에는 맞는 이야기인데 뒤가 틀린 것인데 우리 시험에 가끔 이런 문제 나옵니다. 어려운데 우리 민법의 사례 문제 지문 길지 않습니까? 어제 모의고사 본 거 길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문 보게 되면 앞에 것 보는 게 아니라 끝에 결론부터 보셔야 됩니다. 결론이 유효인지 취소인지 무효인지 그 결론 보고 앞에 걸 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3줄 정도 나오게 된다면 분명 공부에 나옵니다. 공부 나오게 되면 그 긴 지문 앞에 거부터 쭉 읽다 보면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래서 뒤부터 보고 끝에 뭐 개발계획 포함하여야 한다 이 말 보고 앞에 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모의고사 할 때 여러 번 하셔야만 민법이건 공법이건 문제 해결이 좀 수월해지실 겁니다. 답 5번입니다. 5번입니다.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부터 개발계획까지 가로를 넣습니다. 시행자가 주택공사인 경우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건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 인정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 인정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과 그리고 원형지, 매각 제한 기억나십니까? 원형지는 10년 동안 매각할 수 없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제한 없이 매각할 수 있었죠. 딱 두 군데. 답 1번입니다. 6번입니다. 그리고 5번을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왕숙지구가 이런 형태이거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정 목적과 시행방식, 인구 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 목적부터 인구 수용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의 인구 수용계획은 몇 명이다? 20만. 6만 6천 세대이기 때문에 20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행방식은 무엇이다? 수용방식. 그리고 저것을 양정지구로 했습니까? 왕숙지구로 했습니까? 지정 목적, 시행방식, 인구 수용구역. 그게 왕숙지구에 대한 구역 지정 시에 발표했던 겁니다.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은 개발계획 수립 시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구역 지정 당시 하는 겁니까? 구역 지정 당시. 얘가 시사성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해결되셨다고 하면 우리 항상 기억하실 것은 박수하면 임순,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계획, 수용사용과 관련된 각종 권리 세부 목록, 임대주택 건설, 순환개발. 박수하면 임순이었습니다. 박수 임순은 기억나시죠? 나머지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직 10월달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5번 답 1번입니다. 5번의 답 1. 2번은 지정권자는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주상공입니까? 녹간농자입니까? 녹간농자로서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6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특광시원에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입니다. 국토계획법 그대로 전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좀 주의해 주실 것이 농림수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우리 왕숙지구 가보게 되면 비닐하우스 참 많거든요. 그것 만들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안에 공장 다 들어가 있다고. 예. 그리고 경작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농사와 관계된 일이죠. 그리고 3, 4는 아주 경미한 행위입니다. 개발에 지장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 토석 채취, 경미하다, 중요하다. 경미한 겁니다. 개발에 지장 없고 자연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차를 주차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7번입니다. 해제의 가능성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 날 빠지면 바로 틀린 것으로. 개발법은 참 치사한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지정권자 사업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실 이착이라는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중에 3번 보시기에 의하면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얘는 도시개발구역 해제 사유이 시 시행자 변경 사유 아니죠. 지병동 기억나십니까? 지병동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조합의 가능성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조합은 면적 3분의 2 동의 받아 제한할 수 있다? 5번 도시개발조합은 시, 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조합은 제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그리고 2, 3, 4는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꼭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이번에 관한 설명을 쓰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선고 받으면 바로 즉시 자격 상실합니까? 다음날 상실합니까? 다음날. 그래서 조합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다면 정하나 게임에 기억나셔야 됩니다. 정하나 게임에는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11번입니다. 수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없고 민간은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되는데 공공은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봐놓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방공사는 지급보증 받은 때 발행할 수 있다? 지급보증은 오직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단독생 용지로서 330m 이하의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두 번 틀립니다. 추천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대신 우리 이거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단독 용지와 함께 공장 기억나시죠? 그 공장도 추천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데 원형지 개발하는 자로 공장 용지 공급하는 때는 경쟁 입찰. 대신 원형지를 공공에 공급하거나 공모전에 당첨된 자에게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과 추첨, 수의계약 세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냥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가진 자에게 조성토지 공급하는 때는 수의계약.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더 재미로 하나. 수용 방식 시에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을 결정하려면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야 된다. 토지평가협의는 수용 시에 필요한 겁니까? 환지 방식에 필요한 것입니까? 환지 방식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조성토지입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가능 설명을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환지 재해 신청이 있더라도 임차권자의 동의 받지 못하면 해당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환지해줘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받아야 된다. 환지계획은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이 만든 것이지 지정권자에게 만든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번. 환지처분은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 전속하는 것에 대해 영향 미친다? 전속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영향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번입니다. 재비제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재비제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제는 누가?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비제는 누구? 시행자. 보류제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 그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 이야기 나오면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날은 항상 권리 발생. 그래서 14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5번입니다. 환지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얘가 5문제 맞추셨다고 하면 그거 잘하신 겁니다. 반타자 아닙니다. 뭐 물어보. 네, 하셨습니다. 예.